여러분은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적 있으신가요? 괜히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생길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뭘 망설이는 거예요? 당장 벗어요, 당장! 여기 한 미국 여성이 한국 남자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불호령 같은 한국 남자의 호통에 급하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는데요. 대체 왜 그녀는 한국 남자의 말을 순순히 듣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룩입니다. 저는 언제나 도전적인 삶을 꿈꿔왔어요. 어릴 적부터 안전한 곳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끌렸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삶은 그런 제 성향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저는 산을 오르고 친구들이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길 때 저는 서핑을 배웠어요. 평범함이 저를 질식시킨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생물학과 야외 활동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선택했고 매주 주말이면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났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피드는 험준한 산길, 깊은 계곡, 그리고 거친 바다와 함께한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모험가 부룩으로 불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캠핑, 바다 수영, 하이킹은 제게 식은 죽 먹기였어요. 거의 매주 떠나는 여행에서 저는 제 한계를 시험했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 산맥에서 혼자 하이킹을 하다 길을 잃었는데 밤새 별을 보며 방향을 찾아 다음날 아침 무사히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저는 더 자신감을 얻었고 동시에 나는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라는 믿음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제가 팬데믹 기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달리 집에만 있어야 했기에 하루 종일 보던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저를 한국 콘텐츠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드라마 속 한국의 거리, 음식, 문화에 점차 매료되었고 곧 K-팝과 K-푸드에도 빠져들었습니다. 구독한 유튜브 채널들은 한국 관련 콘텐츠로 채워졌고 집에서 직접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부룩, 넌 다른 나라에 이렇게 꽂힌 적 없었는데? 친구 줄리아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뭔가 달라.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를 만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일반 관광객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남산타워나 경복궁도 좋았지만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현지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태원이나 명동 같은 외국인 밀집 지역 대신 저는 주택가 사이 작은 시장을 거닐고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구글맵 대신 카카오맵을 다운받고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지하철은 늘 10,000원이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어요. 그 모든 것이 신선했지만 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뒤적이던 중 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에 숨겨진 체험, 해루질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은 서해안의 갯벌에서 현지인들이 맨손으로 조개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는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그 위에서 몸을 숙인 채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을 비췄어요. 영상 속 유튜버가 설명했습니다. 해루질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활동입니다. 썰물 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 꽃게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건데 요즘은 관광객들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서해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거야. 이게 내가 찾던 진짜 한국 체험이야. 서둘러 태안으로 가는 기차를 예약했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루질 체험은 제주도의 해녀 체험보다 접근성이 좋았고 비용도 저렴했어요. 무엇보다 현지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역에서 태안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제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농과 밭, 군데군데 보이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먼 산맥까지. 미국의 끝없는 고속도로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어요. 태안에 도착하자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해루질 체험장으로 향했어요. 작은 안내소에서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저 해루질
하고 싶어요. 안내소 직원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불러왔고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 밤 8시에 썰물이 가장 낮아요. 그때 체험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장비는 여기서 대여할 수 있고 안전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장비를 대여했어요. 긴장화, 헤드랜턴, 작은 바구니, 그리고 갯벌에서 조개를 찾는 데 사용하는 호미까지. 영어로 진행된 안전교육은 간단했습니다. 절대 혼자 멀리 가지 마세요. 시간을 확인하고 물이 들어오기 전에 돌아오세요. 항상 안내자와 시야를 유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단체 체험 대신 개인 체험을 선택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면 좀 더 자유롭게 갯벌을 탐험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저는 준비를 마치고 갯벌로 향했어요. 헤드랜턴을 켜고 장화를 신은 채 저는 천천히 갯벌 위를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진흙의 감촉이 신기했어요. 미국의 모래사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축축하는 소리가 났고 간간히 작은 개들이 옆으로 달아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안내소 근처에서만 머물렀어요. 다른 체험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도 조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진흙을 살짝 파보니 작은 조개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나, 둘 조개를 주워 바구니에 담으며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더 깊이 들어가 볼까? 그렇게 저는 조금씩 더 멀리, 더 깊이 갯벌로 들어갔어요. 다른 체험객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 좋았어요. 밤바다의 정적 간간히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갯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호미로 진흙을 파며 저는 점점 더 집중했어요. 조개를 발견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고 바구니는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저는 채집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안내소의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는 점점 짙어졌어요. 어느새 안내소의 불빛도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변했고 방향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야.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현실은 제 자신감만큼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려고 몇 발자국 움직이던 순간 발이 진흙에 깊게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발을 빼려고 힘을 주자 다른 발이 더 깊이 빠졌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몸을 비틀었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몸을 지탱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진흙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휴대폰을 찾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양발이 모두 진흙 속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정해, 부룩. 침착하게 생각해. 호미로 주변 진흙을 파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정한 자세가 되었고 무릎까지 진흙에 빠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찬물이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밀물이 시작된 걸까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어깨에 소름이 돋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모험과 위기 상황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항상 내 의지와 결단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헬프. 처음에는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목소리는 커졌어요. 영어로 외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어로 외쳐야 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외국어지만 위급함을 담아 최대한 크게 외쳤습니다. 안개 속에서 내 목소리가 얼마나 멀리 퍼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라면 누군가는 듣고 달려와 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계속 외쳤어요. 그동안 진흙은 제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물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점점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5분? 30분? 아니면 1시간?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이대로 밤을 새야 하나, 아니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암담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인가 싶었지만 불빛은 점점 뚜렷해졌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한 남자의 실루엣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어요. 손전등을 든 그 남자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빛은 단호했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몇 마디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는 제 주변 상태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제 바지를 가리켰습니다. 바지, 벗어야 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다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바지를 손으로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바지를 벗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인가? 성추행하려는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단호한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지금 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제 망설임을 알아챘는지 등을 돌려주었어요. 그의 말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바지 단추를 풀고 최대한 진흙 속에서 바지를 벗어냈습니다. 바지가 벗겨지자 진흙의 압력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제 말에 남자는 다시 돌아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내 손 잡아요. 그의 손을 꽉 잡자 그는 강한 힘으로 저를 당겼어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가 각도를 바꿔 다시 시도하자 조금씩 몸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가 외쳤고 저도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어요. 마침내 푸욱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다리가 진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균형을 잃고 그대로 그의 품에 넘어졌어요. 그 순간 부끄러움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저를 붙잡아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게 둘러주었어요. 다행히 외투는 길어서 제 다리를 충분히 가려주었습니다. 이제 가요. 빨리. 그가 이끄는 대로 저는 그를 따라 안내소 방향으로 걸었어요. 발 아래 진흙이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의 손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동안 처음으로 제 구조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는 묵묵히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가끔 뒤돌아 제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안내소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빠르게 상황 설명이 오갔고 저는 응급 처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담요를 받아 몸을 감싸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남자가 아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잠시 후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지와 신발을 씻어 가지고 왔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 이름이? 그제서야 서로 소개도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우예요. 정우.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브룩이에요. 브룩 윌슨. 제 이름을 말하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지역 안전센터에서 일하는 구조 담당자였어요. 안내소에서 근무 중이던 그가 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오늘 제가 야간 근무였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렸을 겁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제 다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진흙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다리에 긁힌 자국이 생겼고 약간의 출혈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작은 상처예요.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어요. 감염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결국 저는 그의 말에 따라 근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소독과 간단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정우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의 단순한 대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낯선 이에게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택시 기사와도 통역을 해주었어요. 제가 묵는 숙소 주소를 정확히 전달하고 기사님께 저를 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에 오르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더 하고 싶어서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며 창밖으로 그의 모습이 멀어질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몸으로 의지했던 경험. 부끄러움보다 생존 본능이 더 강했던 그 순간.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준 그 남자.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뜨거운 샤워를 하며 저는 오늘의 사건을 되새겼어요. 해루질 체험은 분명 실패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정우라는 사람과의 만남.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일 그에게 연락해 볼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정우,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한 건 태안에서의 사고 며칠 뒤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첫날, 저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발이 지늘게 빠져있는 느낌이 계속되었고 밤에는 물이 차오르는 악몽에 깨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우에 대한 생각도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조 당시 바지까지 벗겨야 했던 민망함은 이상하리만큼 오래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완전히 의지했던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간단하게 감사 인사와 함께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의상 보낸 문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리는 어떤지요? 짧지만 따뜻한 그 메시지에 저는 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영어와 제 구글 번역기에 어색한 한국어가 섞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재미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정우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자 정우는 제안했어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그래도 한국의 랜드마크는 구경해야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해서 비롯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서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로 저에게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만났어요.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꾸민 듯한 모습이었고, 저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서로 마주했을 때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곧 그것도 사라졌어요. 정우는 미리 계획한 코스가 있다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관광객이 많은 곳이지만 정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궁의 역사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의미,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점심으로는 삼청동의 작은 한식당에 들렀어요. 정우는 제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들을 주문했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함, 보쌈의 부드러움,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의 신선함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정우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지금은 중독성 있어요. 특히 김치는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식사 후에는 인사동을 거쳐 북촌한 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구경했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중심거리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또 달랐어요.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한옥의 기와지붕, 그 대비가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정우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저를 안내했어요. 밤이 되자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이 켜졌고 그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DDP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기 밤마다 야시장이 열려요. 같이 볼래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동대문 야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다양한 음식 노점, 옷과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K-팝 음악까지.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우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추천해 주었어요. 떡볶이, 어묵, 호떡까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야시장은 더 붐볐어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우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새벽 1시가 넘도록 야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피곤함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말없이 그저 분위기를 즐겼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우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한강공원에서 시작했어요. 정우는 자전거 2대를 대여했고 우리는 한강을 따라 페달을 밟았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중간중간 멈춰 강변 풍경을 감상하고 때로는 작은 카페에 들러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계획은 없었어요. 그저 그 순간을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정우가 아는 작은 술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주를 제대로 마셔봤습니다. 처음에는 독한 맛에 놀랐지만 1잔, 2잔 마시다 보니 괜찮아졌어요. 정우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 가족,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도 미국에서의 제 삶, 모험을 좋아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며 우리는 서울의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종로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남산 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를 보며 회덮밥을 먹었고 정동진에서 석양을 감상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강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는 친구들까지. 활기찬 밤문화가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무방비 상태잖아.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헤드폰까지 낀 채에 가방은 앞에 안 메고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서, 그것도 아무 걱정 없이.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를 떠올려 봤어요. 해가 지면 서둘러 귀가했고 주차장에서는 항상 차키를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발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려야 했고 길을 걸을 때는 늘 주변을 경계했어요. 특히 밤에 혼자 걷는 것은 가능한 한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길을 걸어야 할 때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하며 걸었어요. 그게 제가 알던 일상적인 안전수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달랐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CCTV가 있고 지하철은 밤늦게까지 운행했습니다. 공공화장실은 밝고 깨끗하고 무료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공원을 달리고 있었고 편의점 알바생은 저를 보며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한밤중에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대상화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여성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구나. 그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사회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이 순간만큼은 안전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고 그저 사람으로서 밤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정우와 함께한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는 한 번도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제한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모험심과 호기심을 존중해 주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강에 있어요. 혼자 산책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늦었는데. 그의 걱정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여기 사람도 많고 안전해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밤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통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우와 이 나라, 둘 다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더 따뜻하고 안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가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평에 가볼래요? 서울 근교인데 자연이 아름다워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정우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어요.
숙소 예약부터 교통편까지.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우리는 가평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자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푸른 산과 강이 보였어요. 그 광경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가평에 도착해서 우리는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숙소는 강가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방 2개를 예약해 두었더군요.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우리는 근처 맛집으로 향했어요. 저녁으로는 닭갈비를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제안했어요. 내일 수상스키 타볼래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저 수상 스포츠 정말 좋아해요. 정우는 제 반응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브룩 씨는 모험을 좋아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어요. 펜션 주인이 직접 만들어준 아침은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따뜻한 죽까지. 든든히 배를 채우고 우리는 수상스키장으로 향했어요. 수상스키장에 도착하자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푸른 호수와 주변의 산들 그리고 물 위를 가르는 보트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정우는 이전에 몇 번 와봤다며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종종 수상스키를 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세심한 설명이 고마웠습니다. 장비를 빌리고 안전교육을 받은 후 드디어 물 위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곧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을 가르는 짜릿한 느낌,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쾌감. 저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겼어요. 정우도 수상스키를 탔는데 생각보다 능숙했습니다. 그의 균형 잡힌 몸과 자신감 있는 움직임이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스키를 타고 때로는 함께 보트를 타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점심으로는 호숫가 식당에서 간단히 먹었고 오후에는 바나나 보트와 제트스키까지 즐겼어요. 물속에서 땀과 웃음이 섞였고 정우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편안한 친밀감이 자리 잡았어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아 보트에 타는 것을 도와줄 때 그 손길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수상 스포츠를 즐긴 후 우리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잠시 쉰 후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고깃집을 찾았어요. 정우는 제가 아직 먹어보지 않은 삼겹살을 추천했고 저는 그의 추천을 믿고 따랐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짠! 한국식 건배를 배우고 소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퍼지면서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정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그는 재난 대응팀에 속해 있었고 여러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조했어요. 밤새 수색하다가 새벽에 겨우 찾았죠.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왜 그가 갯벌에서 저를 그렇게 침착하게 구조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구조자였어요. 저는 내내 듣기만 했어요. 평소 말이 적은 정우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새로웠고 그의 과거를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펜션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말했어요. 정우, 여긴 참 다르다. 미국에선 이런 시간에 이렇게 걸을 수 없었어요. 여긴 참 안전해요. 사람이 숨 쉬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정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은 작아서 그런가 봐요. 작으니까 서로를 더 챙기게 돼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가만히 그를 쳐다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 보였고 눈빛은 진실되게 빛났습니다. 이 남자와 이 나라. 둘 다 저를 너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순간 정우와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무언가가 공기 중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는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들어갈까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요. 내일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정우가 좋아하는 것, 뭐든지 좋아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요. 그리고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행복감도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의 중심에는 정우가 있었어요. 안전하게 나를 구해준 그 남자. 이제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평에서의 하루는 너무 짜릿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몸 안에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호수와 산, 그리고 맑은 하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를 예고하는 듯했어요. 정우는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한국식 반찬들까지. 그의 세심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수상스키 말고 또 뭐 해볼까요? 아침을 먹으며 정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 좋아요. 제트스키도 타보고 싶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싶어요. 가능한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요. 정우는 제 열정적인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수상레저 시설에 도착하자 저는 더욱 들떴습니다. 물 위에서 질주하는 보트들, 비명을 지르며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반짝이는 호수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어요. 정우와 함께 수상스키를 빌리고 안전교육을 받은 후 드디어 물 위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웠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제대로 설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의 짜릿함이란 물을 가르며 달리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 그리고 자유로움까지.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우도 제 뒤를 이어 수상스키를 탔어요. 놀랍게도 그는 꽤 능숙했습니다. 균형을 완벽하게 잡고 때로는 방향을 틀며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해안가에서 그를 지켜보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사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호숫가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냉면과 만두를 시켰는데 더운 날씨에 차가운 냉면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오전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정우는 제 도전 정신을 칭찬했고 저는 그의 숨겨진 실력에 감탄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정우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바나나 보트 어때요? 좀 더 스릴 있을 거예요. 제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저 스릴 넘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걱정이 비쳤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다만 그의 동의에 기뻐했을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바나나 보트를 탔어요. 노란색 낀 튜브 위에 정우와 저, 그리고 다른 몇 명이 함께 올라탔습니다. 보트가 출발하자 튜브는 빠르게 물 위를 질주했어요. 파도를 타고 오르내리며 때로는 급커브를 돌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정우는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걱정과 즐거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바나나 보트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해변에서 쉬었어요. 태양은 여전히 높이 떠 있었고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저는 다음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다음은 뭐 할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트스키 어때요? 직접 운전할 수 있어요. 제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와, 정말요? 제가 직접 운전해도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돼요. 하지만 주의해야 해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어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거 탔거든요. 제트스키 교육을 받은 후 드디어 직접 운전할 차례가 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출발했지만 곧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물 위를 가르는 느낌,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감각.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저는 점점 더 과감해졌고 급회전도 시도해봤습니다. 그때마다 물보라가 하늘로 치솟았고 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우도 제트스키를 타고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제게 손짓하며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신호를 무시하고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 모든 제약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치 물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로움 그 자체였어요. 1시간 정도 제트스키를 즐긴 후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제게 물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았어요? 휴식 좀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아직 에너지가 넘쳐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브룩,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몸이잖아.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갑자기 뭔가 툭 건드려진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늘 남자들이 제 모험심을 얕봤거든요. 조심해. 그건 너무 위험해. 여자가 그런 걸 왜 해? 같은 말들이 항상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사적으로 말해버렸어요. 그럼 나 같은 여잔 못 받아들이겠네? 정우는 표정을 굳히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가자. 난 좀 돌아가 있을게.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펜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모래를 발로 차며 투덜거렸어요. 뭐야, 진짜. 나도 내 한계 정도는 알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우는 단지 제 안전을 걱정했을 뿐인데 저는 그것을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받아들였어요. 혼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저도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우의 방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갈까요? 7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가 화내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우를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자존심이 사과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네, 거기서 봐요. 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가평의 유명한 닭갈비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켰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곧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은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정우는 어때요? 정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원래 계획은 주말 내내 가평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정우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브룩 씨는 여기 더 머물러도 돼요. 방은 이틀 더 예약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의 말이 핑계처럼 들렸어요. 분명 오늘 오후의 일 때문에 서둘러 떠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 8시 기차예요. 펜션에 도착해서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떠나려고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정우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모했고 위험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남자들 앞에서. 밤새 뒤척이다 결국 결심했어요. 난 여기 남을 거야. 정우가 가든 말든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아침이 되자 저는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 더 있을게요. 서울에서 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잠들었어요. 몇 시간 후 깨어나자 정우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의 담담한 답장에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했어요. 정우가 더 붙잡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 저는 홀로 가평에서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다시 수상레저 시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상 스키를 빌리고 다시 물 위로 나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과감하게 움직였고 더 높은 점프도 시도했어요. 이게 진짜 나야. 아무도 날 제한할 수 없어.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다시 제트스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최대 속도로 물 위를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 물보라가 튀는 감각. 모든 것이 짜릿했어요. 저는 점점 더 과감한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급회전, 급가속 그리고 물 위를 뛰어오르는 점프까지. 그때였어요.
한 번의 과감한 점프 후 착지 순간에 제트스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꽉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트스키는 옆으로 기울어졌고 저는 그대로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수영해서 제트스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움직이려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어요. 오른쪽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가까이에 다른 보트가 있었고 그들이 제 상황을 발견했어요. 보트가 빠르게 다가왔고 사람들이 저를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보트 위에서 저는 비로소 제 다리를 볼 수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이 틀림없었어요. 물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저는 겨우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계속 정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 수술이 필요했어요. 수술 전 저는 잠시 정우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정우가 옳았어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뼈를 제자리에 맞추고 금속 핀으로 고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혼자라는 점이 문제였어요. 병원 측에서는 제 상황을 걱정했고 한국에 지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오직 정우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난 왜 항상 나를 증명하려고만 하지? 미국에서부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과소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항상 더 과감하게, 더 무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은 깨끗했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지만 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의사가 가끔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휴대폰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어요.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약을 챙겨주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친절한 미소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고마웠어요. 두 번째 날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정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진지한 눈빛 그리고 세심한 배려까지. 저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우, 저 다쳤어요. 미안해요. 자존심 부렸네요. 많이 무서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10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정우는 이미 저를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제 메시지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쯤 다른 일에 바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 잠에 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떴어요.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정우였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온 듯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 메시지를 받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두려움, 외로움, 후회 그리고 안도감까지.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브룩 씨가 무사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그 눈빛이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심어줬습니다. 정우는 의사와 대화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와서 그는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선 2주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하고 그 후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비자. 내 비자가 곧 만료돼. 정우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치료 목적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해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는 계속해서 저를 위로해 주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병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그에게 집에 가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기 싫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가 곁에 있어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그는 잠시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그가 없는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우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저는 항상 강한 척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것이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물건들을 가평 펜션에서 가져왔고 병원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사왔어요. 작은 화분, 책 몇 권, 그리고 편안한 옷까지.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정우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다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리했어요. 제트스키로 점프하다가 균형을 잃었죠. 정우가 경고했던 대로요. 정우는 책망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더 큰 사고는 아니었네요.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다면 더 위험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도 있었을 수 있었어요. 정우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해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정우는 다시 병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그에게 집에 가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부터는 낮에만 올게요. 하지만 오늘은 브룩 씨가 걱정돼서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정우는 그날 이후 매일 병원에 왔어요. 처음에는 미안함과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근 전엔 직접 싸온 도시락을 놓고 갔고 퇴근 후엔 제가 우연히 좋아한다고 말했던 홍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죠. 가끔은 병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고 주말에는 휠체어를 빌려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간병인처럼 때론 가족처럼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그에게 기울어갔어요. 제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 미국에서의 관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데이트했던 남자들은 대부분 파트너십을 강조했어요. 서로 독립적이고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현대적인 연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우와 함께하며 저는 의존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요.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정우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한국어 교재와 작은 노트였습니다. 부룩이 한국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초라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부터 정우는 매일 저녁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갔어요. 제가 발음을 틀릴 때마다 정우는 참을성 있게 다시 알려주었고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매일 다르게 느껴졌고 병원 스태프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김 간호사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저와 종종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점이 많았어요. 환자 중심의 서비스,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세심한 케어까지. 김 간호사는 제게 한국은 환자를 손님처럼 대한다 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걸린 안내판엔 영어 설명까지 병기돼 있었고
환자 대기 앱은 한눈에 모든 진료 일정을 보여줬어요. 처방된 약의 효능과 부작용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퇴원 후 관리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며 저는 매일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배려라는 걸 디테일하게 실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번 2주째 담당 의사는 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조만간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퇴원 후에는 어디서 지내야 할지,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등 여러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우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제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는 있었지만 아직 함께 살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호텔은 비용이 부담되었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아직 불편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정우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퇴원 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정우는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왔어요. 퇴근 후 집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걱정되는 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정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어린 시절부터 꿈,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정우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했고 군복무도 재난구조팀에서 했다고 해요. 지금은 안전센터에서 일하며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왜 그날 밤 갯벌에서 저를 구하러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저를 돕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퇴원 절차를 마치고 정우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아담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우는 제게 손님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갖춰진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정우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짐을 풀 동안 점심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라면과 김치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을 상의했어요. 매주 3번 물리치료가 있었고 한 달에 1번 정기검진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아침에는 정우가 출근하기 전에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낮에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점심은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했고 저녁에는 정우가 퇴근하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주말에는 정우가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이나 카페에 가기도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정우의 집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제게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미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퇴근 후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브룩,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인 대상 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영어 가능한 스태프를 찾고 있대요. 관심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난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브룩 씨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 되니까. 그의 말에 저는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이전부터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주 정우의 소개로 서울 익스플로러라는 회사의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리사라는 캐나다 출신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제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어요. 브룩, 당신의 경험이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해루질 체험은 우리가 아직 투어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의 독특한 경험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사는 제게 파트타임으로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로 영어권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투어를 기획하고 가이드하는 일이었어요.
다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사무실 업무를 주로 하고 그 후에 현장 가이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우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일자리 얻었어. 리사가 내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했어. 정우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브룩 씨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요. 우리는 그날 밤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치킨과 맥주, 그리고 정우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까지. 처음으로 저는 이곳이 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비자 문제도 회사의 도움으로 해결되었고 다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저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우의 집에서 지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며 저녁을 보내기도 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또는 가족처럼 편안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정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우, 내가 준비한 투어 코스가 있는데 첫 번째 손님이 되어줄래? 정우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전통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정우는 제가 외국인들을 위해 기획한 이 코스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브룩, 정말 대단해요. 이런 체험은 한국인인 저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날 우리는 도자기를 만들고 전통차를 마시고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까지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특히 정우가 한복을 입은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도 한복을 입고 그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현장 가이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곧 제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느낀 한국의 매력을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늦은 밤에도 활기찬 도시 문화 등은 많은 관광객들이 놀라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점점 제 투어 코스는 인기를 얻어갔어요. 단순한 관광지 방문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한강에서의 야간 자전거 투어, 재래시장에서의 식재료 쇼핑과 한식 쿠킹 클래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해루질 체험까지. 모든 코스는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공적인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정우가 특별한 저녁 식사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어요. 와인 한 병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제가 물었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룩이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벌써 1년이 지났다니. 태안의 갯벌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성장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브룩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긴장했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작은 열쇠였습니다. 브룩,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됐으면 해요. 공식적으로 함께 살자는 제안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거 제안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정우, 나 여기 더 있고 싶어. 그냥 여행자 말고 뭔가 의미 있게. 정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 저는 그에게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단순한 관광 가이드 말고 진짜 경험을 연결해주는 안내자. 정우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잔 줄 알고 놀랐네. 그 말에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모한 여자는 싫어. 하지만 도전적인 사람은 내 사람이고 싶어. 그 말이 우리에겐 결혼보다 더 큰 약속이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약속.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결혼보다도 더 의미 있는 맹세였습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정우는 제 일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저는 그의 안정적인 성격에 의지하며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리얼 코리아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의 작은 투어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정우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었어요. 해루질 체험, 한옥스테이, 전통시장 투어, 심지어 김장 체험까지.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지만 늘 옆에서 서포트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새로운 투어 장소를 탐색하기도 했고, 때로는 통역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저는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외국인을 위한 로컬 체험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가족과 친구들도 저희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가끔 미국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 한국에서 너무 다르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저는 대답해요. 아니, 난 여기서야말로 진짜 나로 살고 있어.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준 곳입니다. 모험심 강한 제 성격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무모함보다는 지혜로운 도전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정우는 여전히 제 곁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봐주고 있고 저는 그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밤이 두려웠던 저는 지금 한강 밤공원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안전함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전함까지.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두려움 없이 꿈을 좇을 수 있는 자유, 약해 보여도 괜찮다는 자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자유였습니다. 나를 바꾼 건 한 남자였지만 나를 붙잡아준 건 이 나라였다고. 정우를 통해 저는 사랑을 배웠고 한국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의 위기 갯벌에서의 사고와 가평에서의 부상을 통해 저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한 가치를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을 선택해요. 정우의 말처럼 무모함과 도전적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후자는 성장을 가져오죠. 오늘도 저는 새로운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공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우는 여전히 제 첫 번째 테스터로 모든 코스를 함께 경험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매일이 새로운 모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험 속의 안정감도 함께합니다. 태안의 갯벌에서 바지를 벗고 구조되었던 그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의 위기를 통해 정우를 만났고, 정우를 통해 한국을 그리고 한국을 통해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모험을 찾아 떠났다가 결국 집을 찾은 이야기.